강호순은 2009년 2월 3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후 강호순의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손영배 검사에게 강호순이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아직도 뭐가 남았나요, 이게? 2009년 2월 17일 안산지청 신문실입니다. 갑자기 교도관님이 연락을 줬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 별건으로 저희 하나 숨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 사람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뭘 숨겼는데? 강원도에서 사람 하나 죽인 게 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요? 예. 강원도 어디에서요? 정선이요. 정선에 왜 갔어요 그때? 그때 그냥 놀러 다녔습니다. 혼자서? 예. 뭐 에버스 타고? 아니, 무스 타고. 무스 타고? 예. 그게 언제예요? 그때 여름일 겁니다. 가을인가 여름인가. 몇 년도쯤? 재작년 여름일 겁니다. 여름이나. 여자였어요? 예. 뭐 죽였다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죽인 건데 그러면? 거기서 제가 군청 가는 거기 아가씨가 이렇게 아침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전에. 그래 군청 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 마침 그 군청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법이네. 그 아가씨 태워가지고 가다가 제가 딱 강간하고 죽였습니다. 진짜. 이 살인은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었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무슨 심리지? 그리고 경찰은 강호순이 추가 자백한 강원도의 한 야산을 수색했습니다. 아유, 참. 그곳에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강호순의 첫 번째 연쇄 살인은 2006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순이 새로 자백한 첫 연쇄 살인은 그보다 훨씬 앞선 2006년 9월 7일이었던 겁니다. 강호순은 정선군청에 다니는 직원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차에 타게 한 뒤에 성폭행했고 그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강호순이 검사님 앞에서 또 살인 얘기했을 때 그 검사님도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은 했고 뭐 질문했지만 엄청 또 충격이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경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자백을 검사한테 와서 하는 거죠? 무슨 심리예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강호순이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살인을 고백한 이유, 당시 강호순을 조사했던 손영배 전 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백한 그 당일 조사 이전에 한 두 가지 경우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호순의 형 그리고 두 아들을 강호순과 만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조사를 하면서 두 번 정도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번이 자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강호순의 형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적어도 강호순이 가족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 일반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가족은 중요해. 별받는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강호순을 심리적으로 저희가 흔들기 위해서 두 아들을 강호순과 만나게 하고 강호순의 심리 상태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 강호선이 운영하던 축사였습니다. 축사 내에 사료를 주는 밥통, 땅바닥 쪽에 곡괭이 날을 발견을 했고 그 곡괭이 날을 가지고 국과수에 저희가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 곡괭이의 중간 부분에 다른 여성의 유전자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명이야. 완전. 곡괭이 유전자 2개와 그리고 동선에 근거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추가로 범행을 자백할 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누굴 죽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또 되게 많았나 보다. 아휴. 예,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축사에서 발견된 꽃갱이 날 중간 부분에서 여성 유전자 2개가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정선 피해자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오네. 와, 이게 진짜 그냥 파도 계속 새로운 범행이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분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강호수는 냉각기 이전의 범행에는 곡괭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냉각기 이후 2건의 범행에서만 곡괭이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괭이에서 발견된 DNA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피해자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범행을 추가 자백한 뒤에 계속 곡괭이 유전자하고 일치되지 않는다. 추가로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강도 높게 계속 추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호순의 답변은 그 곡괭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그 곡괭이가 왜 거기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알아?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했으면 이렇게 자백하지 않냐. 와, 내가 없는 걸 어떻게 만드냐. 이런 반문하는 형태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강호수는 검찰에 하나 더 얘기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자기가 경찰에도 1번 했다고 했다가 4번 했다고 했다가 7번 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제 연쇄살인을 밝혔다라고 되게 이렇게 흥분된 걸 봤다. 검찰도 하나 정도 더 자기가 숨겨놓은 거 얘기했으면 된 거 아니냐. 너무 오만하다 진짜. 그래서 저를 비롯해 수사팀 검사들은 사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여죄를 추궁하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진짜 숨기고 싶은 뭐가 있나 보다. 예. 뭐지? 지금 뭔가를 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예, 밝혀지면 안 되는 듯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곡괭이에서 나온 여성 DNA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라.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강원도 사건을 자백한 저 시점이 자기 처와 장모를 방화살인한 이 사건이 부인을 하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갑자기 자백을 한 것이 정말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수사팀이 당시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곡괭이에서 나온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파렴치한 범죄로 자식들이나 자기 가족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유형의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예, 결국 강호수는 살인, 강간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은닉, 전속 살해 등 11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강호수는 끝까지 4번째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뭐가 있나? 예. 강호순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이유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호순도 제3자에 대해서는 그런 나쁜 악행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가족으로서는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좀 집착하는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번째 부인인 희생자가 2 아들에 대해서 거의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해줬었고 또 이제 애들이 많이 따랐는데 근데 왜 죽여?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잘해줬던 그 네 번째 부인을 불을 질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자식들이 아마 인격적으로 전혀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살인 사건들과 다르게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담당 검사 말대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던 게 어머니를 살해한 아빠로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부인한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네, 곧이어 강호순이 제기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요, 사회로부터 소외된 약자인 여성 도우미와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만 골라서 자신의 성적 욕구 또는 살인 욕구 등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선량한 10명의 피해자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모두 인정해서 강호순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 판결을 유지했고요. 결국 강호순은 최종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10명이나 죽였는데 뭐 무슨 당연해. 항소를 해요. 예. 자, 그런데 강호순이 사형 판결을 받은 지 11년 뒤인 2021년에 MBC 보도국 팀으로 18장짜리 자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최근 구치소 안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고 자신을 협박한다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신속히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이 편지에는 익숙한 이름이 한 명 더 등장했는데요. 바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었습니다. 막 그때 뭐가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끄는 거 보면 조주빈이 왜 나왔었죠? 이 강호순은요, 조주빈이 자신의 옆방에 수감되어 있는데 조주빈 역시 억지 누명을 쓰고 강제 징벌을 받았다. 수용소 안에서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요. 교도관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면서 MBC도 자신의 사정을 꼭 방송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이건 근데 하필 또 옆방이 조주빈. 그러니까 온갖 기만이라는 기만을 다 하고 있다는 이 모습 자체가 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건. 너무 편하게 했나 봐요. 편지 쓰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강호순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다가 더불어서 관종이에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었냐면요, 자기 얘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인쇄로 받아서 우리 애들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호순은요, 뭐 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지? 그리고 강호순 사건에서 저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찰이 좀 사과를 드려야 된다. 첫 번째 방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더라면 그 이후 피해들을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너무 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군포 여대생 피살 전에 분명히 그 징후를 알고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잡지 못해서 이후 또 피해가 발생한 거, 이런 점들을 본다면 정말 이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께 좀 더 겸허하게 좀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NA에 대해서는 끝없이 다른 실종자들과 또는 발생되는 사건의 보고서들을 대조를 하면서 수사팀에서 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호순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의 분노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또 다른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호순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친오빠는 경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너는 아무 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되어서 너의 가족을 지키고 있다. 이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강호순이 자신의 죄를 필사적으로 돌아보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